잘 쉬셨어요? 예, 선생님도 지금 물 한 잔 먹고 좀 쉬었다가 내가 왜 이전 시간에 이렇게 그지 말을 더듬더듬 거렸을까 그런 생각에 대해서 자아성찰이라는 것을 좀 해봤습니다. 자아성찰을 좀 해봤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방송을 한번 이제 나가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 이전에 찍었던 선생님의 그 동영상 강의에서도 약간의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선생님이 자책을 했는데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떤 부담감 뭐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계속 머릿속에 이렇게 떠다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다가 보니까 약간의 그런 이제 떠듬거림.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미쳤나 봐. 이런 소리를 왜 했을까? 그리고 다시 막 고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시작을 해볼까요? 용언의 어미 활용이라고 나왔죠? 되게 용언의 활용이란 말을 쓰는데 어미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아까 용언의 어간과 어미 얘기를 할 때 어간이라는 것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어미는 변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교체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미가 계속 다른 어미로 교체되는 현상,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지, 활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활용. 자, 활용은 크게 두 종류의 활용이 있어요. 영어랑 비슷하죠. 그렇죠? 규칙 활용이 있고, 그 다음에 불규칙 활용이라는 게 있어요. 규칙 활용이라는 건 예상이 되는 거야. 어떤 단어를 딱 봤을 때, 얘는 이런 형태로, 이런 조건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을 갖고 있는, 동사나 형용사는 항상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어미가 계속 교체가 될 거야.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치? 예상이 가능한데. 자, 우선은 여러분들은 여기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어간과 어미를 줄 텐데 어미의 기본형은 다가 되겠죠? 그쵸? 이 다가 여기다 써놓을까? 이 다라는 녀석이 고로 바뀐다든지 지로 바뀐다든지 아오로 바뀐다든지 니은, 는, 이런 걸로 이제 교체가 돼.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갖다가 활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활용.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고지어는 이라고 하는 어미 정도는 우선 조금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을 갖다가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하는 그런 어미들입니다. 물론 어미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아오개지고 뭐 이런 것들도 있죠.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규칙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규칙 활용입니다. 자, 여기 잡이라고 하는 어간이 이렇게 있어요. 잡 어간 맞죠? 그쵸? 여기 고와 결합이 됐어. 잡 고가 되죠? 잡 그대로고 고도 그대로야. 지라는 말, 잡지가 되겠죠? 잡지 똑같잖아요. 그쵸? 주어져 있는 어간과 주어지는 어미에 전혀 변화가 없어. 그 다음에 잡에 아가 결합이 됐다고 생각해보자. 아가 주어져 있는 잡 그대로 아무 변화 없이 잡자가 있고 아자도 아무 변화 없이 그냥 와서 붙잖아요. 그렇죠? 잡 다음에 는이 붙는다고 그러면 잡과 는, 주어져 있는 는과 똑같잖아. 그치? 자, 여기 나와 있는 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지, 여기 있는 고. 그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 주어진 어간과 주어진 어미가 어떤 종류의 변화도 없이 그대로 탁 결합이 돼. 그러면 이런 걸 규칙 활용이라고 그래. 이런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예측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예측 가능성이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전 규칙 활용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 탈락이라는 녀석 있지? 이 녀석도 여러분들 규칙 활용의 형태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 녀석과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이건 주어져 있는 어간과 어미가 어떠한 변화 없이 그대로 찰싹 달라붙는다고 얘기했었지? 탈락 같은 경우는 한번 보자. 쓰다. 참, 어간의 으로 끝났지. 그치? 그 다음 따르다. 어때? 어간이 으로 끝났지. 그치? 근데 보니까, 자, 쓰다에 고가 결합되면 쓰고, 그치? 변화가 없어. 쓰지. 이것도 괜찮아요. 쓰는 이것도 변화가 없어. 따르고 따르지, 따르는 아무 변화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잖아. 쓰다가 여기에 어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 뭐가 돼? 이게 돼버려. 뭐가 탈락한 거예요? 의가 이렇게 탈락을 한 거지. 의가 이렇게 탈락을 해버린 거야. 어디 앞에서? 앞에서. 그런데 여기 따라 있죠, 따라. 자, 이거 원래 따르지죠? 자, 얘도 보세요. 얘도지. 따르다 할 때 따르 여기에 있잖아. 아가 이렇게 결합된다고 생각해봐. 그렇잖아?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따라가 돼버리지? 자, 따라가 됐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뭐가 탈락해버린 거? 그렇지. 여기 나와 있는 의가 꼴랑 탈락해버렸다라는 거. 그죠? 탈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아와 결합이 돼서 따라가 돼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 한번 봐. 이 써라는 것도 의가 탈락해서 쌍시옷과 어가 돼서 써가 돼버린 거지. 즉, 얘네들 있잖아.
어간의 마지막 말이, 그치? 마지막 말이 으로 끝나는 경우지. 마지막은 으로 끝나는 경우. 아와 결합이 되면 으가 그냥 탈락을 해버려. 그러니까 얘네들은 예측이 가능한 거죠. 아우 앞에서 규칙적으로 탈락한단 말이야. 아우 앞에서 규칙적으로 탈락해. 그래서 뭐 규칙 활용에 들어가는 거죠. 됐어요? 자, 탈락이라는 것은 뭐가 되겠어? 자, 어간의 마지막 말이 으인데, 그치? 으가 아우 앞에서 규칙적으로 탈락한다. 얘도 그런 규칙 활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리을 탈락이라는 것도 있어요. 리을 탈락.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규칙 활용이 있고, 탈락, 리을 탈락. 얘도 그럼 규칙적으로 탈락하겠지? 나머지 볼 거 없어. 물고, 물지, 울고, 울지.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여기 보니까, 선생님이 왜 여기다 이걸 썼는지 몰라. 아, 어와 결합돼서 물 어가 되죠. 변화 없어요. 울어 아무 변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볼래? 이 물다 있지. 물다에 물 여기에 니은 계열이 와서 붙어. 는이라는 말이 이렇게 붙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게 뭐가 돼? 물는 이거 아니죠. 저게는 물는 버릇이 있어. 아니지. 뭐가 돼? 무는이 돼버려. 그럼 여기는 니은 앞에서 뭐가 탈락? 리을이 탈락해버린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죠. 얘 울다가 기본형이잖아. 울다 할 때 울. 여기에 뭐가 붙어? 는이 붙죠? 는이 붙어. 그쵸? 울로 나이에 뺨을 때린다. 좀 이상하잖아? 울는? 이상하지? 보통 우는이 되죠? 요것도 바로 여기 있는데 니은 앞에서 여기 리을이 꼴라당 탈락을 해버리네. 그치? 요런 걸 갖다 우리는 뭐? 바로 리을 탈락이라고 하는데 규칙적으로 탈락하잖아. 탈락 같은 경우는 자, 어간의 마지막 말 으가 바로 어와 만나서 으가 탈락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간 받침 리을이 뭐 니은 계열과만, 근데 니은 계열과만 만났을 때 탈락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무는 우는이 돼버리잖아. 그렇지? 이런 걸 우리는 규칙 활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이 경우 외에 나머지는 다 뭐라고 보는데 불규칙 활용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불규칙 활용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 불규칙 활용. 자, 불규칙 활용에 넘어갑시다. 요건데 불규칙 활용은 자, 아까 규칙 활용에서는 조건이 똑같은 녀석이 똑같은 변화를 갖다가 겪는 경우, 그 경우 있잖아. 아까 리을 탈락이나 탈락 같은 경우, 그래서 같은 경우 우리 지금 규칙 활용으로 봤지. 얘네들은 조건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좀 상황이 달라져. 여기 보세요. 이 잡다라는 말 있잖아. 받침 뭐로 끝났어? 비읍으로 끝났지. 어간이. 돕다 할 때 비읍으로 끝났지. 이게 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다 그냥 그대로 규칙 활용처럼 나가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 그치? 이 잡다에 아가 결합되면 잡아가 돼버리죠. 잡아. 그런데 돕다에 있잖아. 돕다에 아가 결합이 되면 볼래요? 돕다 할 때 돕, 여기에 그치? 아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 도바, 이게 그런 게 아니라 도와가 돼버리죠. 그럼 이 돕이라는 말이 뭐로 바뀐 거야? 도로 바뀐 거야. 그치? 도와, 그대로 있잖아. 돕이 도우 형태로 바뀌어버려요. 뭔 말인지 알겠지?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뭐야? 얘 같은 경우는 완전히 형태가 달라져.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 어미는 그대로야. 아는 그대로 왔거든. 아는 그대로 있어. 도가 아닌데. 돕이 뭐가 돼? 도오가 돼버리지. 그 어간에 변화가 생긴 거야? 어미가 변화가 생긴 거야? 어간의 변화가 생겼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어간이라는 것은 활용을 할 때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좀 변하잖아. 그치? 도로 바뀌었잖아. 불규칙 활용인 거야.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비읍불규칙이라고 그래. 불규칙은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 여기서 상태를 잘 봐야 돼. 어간 부분이 바뀌었구나 라는 걸 눈치채야 되겠지. 경우에 따라서는 어간 형태는 그대로인데 어미 형태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주어진 어미가 딴 말로 바꿔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여불규칙이라는 거거든. 여불규칙. 자, 사다와 하다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사다 할 때 아로 끝났고 하다 할 때 아로 끝났지. 고지는 다 똑같아. 사고 사지 하고 하지 다 똑같아. 사는 는이 붙었어. 사는 하는 다 똑같아.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아와가 결합되는 경우가 있어. 야, 저 강아지 빨리 사. 강아지를 사고 파는 것 좀 이상하긴 한데 사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나중에 이제 탈락하죠. 하나가. 그래서 사 이게 된 거야. 하여튼 규칙이죠. 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고 붙었지. 그런데 하에 아가 결합이 되잖아. 뭐가 되는지 알아? 하 여가 돼. 뭐 어미 아가
여로 바뀌어버렸지. 그 어미에서 갑자기 변화가 팍 생겨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뭐야? 어간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 어미도 변하는 경우도 있지. 그치? 이런 문제들이 조금 나오더라고요. 보기 같은데 탁탁 주고서 어간이 변하는 경우, 어미가 변하는 경우, 불규칙 활용해서. 모두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히읗 불규칙이 가장 대표적인데, 받침 히읗이죠? 좋다. 그죠? 노랗다 할 때 받침 히읗이잖아. 노랗고, 아니죠. 좋고, 좋지, 좋아. 그치? 좋아도 좋아. 좋은, 그치? 은이 결합된 거지? 좋단 말이야. 주어지는 어간과 주어지는 게 그대로 결합된 거야. 그럼 밑에도 그럴까? 노랗고 노랗지까지는 똑같대. 그런데 중요한 거. 아와 결합해버리잖아.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이 되면 세상이 노래가 되어버려. 노랗다 할 때 노랏. 여기에 그쵸? 아가 결합되거든. 노래. 노랏이라는 말 있냐 없냐? 그냥 사라져버렸어. 아라는 말 있냐 없냐? 사라져버렸지. 어간도 변했고 어미도 변했어. 양쪽이 다 변하는 케이스란 말이야. 잘 알아도 문제풀이 할 때 이런 문제들이 종종 보일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따로 이게 이제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을 달달 외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논리, 그치? 이러한 어떤 모습 이런 게 나타난다라는 건 여러분들 좀 봐줘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해서 활용에 대해서 끝났어요. 그럼 이건 이제 여러분 규칙 활용이니 불규칙 활용이니? 자, 어간이 변하는 건지 어간이 변하는지 한 점 봐봐. 예를 들어서 남과 북을 잇다 이런 말이 남과 북을 잇다. 그치? 이런 말이 있어. 그런데 남과 북을 이어 이런 말이 있어. 이어. 남과 북을 이어 이런 말이 있어. 그럼 기본형 떠올려야 되겠죠? 뭐예요? 이어 기본형이 뭐야? 잇다가 되겠지. 잇다. 그쵸? 어간 잇 여기에 뭐가 붙은 거야? 어가 이렇게 붙은 거지. 사실은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 여러분들 봐. 어간은 이시인데 여기서 이시 한절이 이가 되어버렸지. 그럼 어간 변화, 어미 변화, 모두 변화, 어간 변화가 되겠지. 그치? 이런 걸 시읒 불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지? 자, 불규칙 활용은 요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좀 꼼꼼히 좀 봐두세요. 선생님이 잘 정리해 놨으니까 다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한번 살펴보고 변화 양상만 봐. 그럼 돼.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될 게 요 녀석이네요. 본용어과 보조용어 문제입니다. 본용어, 보조용어 문제인데, 자, 본용어, 보조용어. 본용어, 보조용어 문제는 대개 문제가 지금까지 출제된 걸로 봤을 때는 본용어에 관련된 문제다, 보조용어에 관련된 문제다, 이런 식으로 보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지 근데 툭 던져주니까 좀 안심해도 돼. 그럼 본용어, 보조용어의 개념은 우선 좀 알아두고 갈 필요가 있겠죠. 어떤 하나의 문장에 서술어가 딱 2개가 나오는 것 같아. 모양으로 봤어. 여기 한번 봐봐. 자, 그들은 저걸 효과적으로 막아내었다 할 때 막다와 내다라고 하는 서술어 2개가 있는 것 같지? 그치? 이런 형태의 문장들이 왕왕 나온 경우가 있어. 본용어, 보조용어. 본용어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인 서술어 기능을 하는 용어이다. 그럼 실질적인 서술어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보조용어는 본용어 뒤에 붙어서 본용어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용어,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문제에 왕왕 나오는 건 뭐냐면 이런 게야. 첫 번째, 본용어, 보조용어니 쓰였냐? 아니, 그러니까 보조용어니 쓰였냐, 안 쓰였냐?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띄어쓰기 관련된 문제가 조금 나와요. 그죠? 그럼 이제 한번 봐줘야 되겠지? 본용어와 보조용어의 구분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조용어니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를 판단하는 방법이야. 그지? 우선은 행위나 사건의 개수를 갖다가 먼저 판단해 봐봐. 문장을 딱 보고 나서 그 안에 행위나 사건이 몇 개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생각해 봐.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이제 문장 하나 쓸게. 자, 그는 밥을, 자꾸 밥 나오네. 먹어 치웠다 이런 말이 있어. 그는 밥을 먹어 치웠다. 자, 이런 말 있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봐. 그는 밥을 먹어 치웠어. 사건인 행위 몇 개니? 먹은 다음에 치우는 거야? 그거 아니죠. 사건 하나입니다. 하나.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네요. 본용과 보조용어 구분법은 행위나 사건의 개수를 판단해서 한 개의 사건이면 앞에 건 본용어, 뒤에 건 보조용어. 본용어, 보조용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러분 봐. 자, 이건 사건이 지금 개수가 하나죠. 행위 개수 하나야. 앞에 있는 녀석 본용어, 뒤에 있는 치웠다라고 하는 거. 이거 행위가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보조용언 정도라고 봐주면 되겠지. 알겠니? 자, 본용언, 보조용언 판단하는 방법. 다시 한번 행위나 사건의 개수를 판단해서 하나다! 그랬을 때는 앞에 있는 건 당연히 본용언이고 뒤에 있는 건 보조용언이야. 그지? 그럼 이거 어때? 그는 해법을 풀이하는 방법을 보았다. 맞았어. 내봤다. 이거거든. 내어봤다. 해법을 냈어. 사건 몇 개니? 해법을 낸 다음에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먹어보다는 왜 하면서 이걸 먹었군. 보는 거 아니잖아. 이거 사건 하나야. 앞에 있는 건 무슨 용언? 본용언. 뒤에 있는 건 무슨 용언? 그렇지. 보조용언이 되겠지. 됐어? 끝. 그러면 선생님 이런 케이스는 어떤 거야? 보세요. 그는 가방을 들고 왔다라는 말이 나왔지. 이거 행위나 사건이 하나냐 두 개냐? 우선은 들고 오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돼. 그리고 와야 돼. 사건이 두 개지. 이거 두 개야. 두 개짜리 사건이야. 얘는 지금 두 개짜리 사건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는 어떻다? 앞에 있는 녀석도 그렇고 뒤에 있는 녀석도 그렇고 둘 다 본용언이야. 그치? 요것도 본용언, 요것도 본용언이야. 용언이 두 개 써요. 하나의 문장에 용언이 두 개가 쓰였어. 이거 여러분 뭐라고 봐줘야지? 견문장이라고 봐줘야 되겠지. 견문장이야. 그런데 지금 아래처럼 그들은 저걸 효과적으로 막아내었다라고 나왔잖아. 이때 그럼 여러분 막아냈다. 사건 행위 몇 개니? 막아내는 사건 하나잖아, 하나. 그치? 얘는 본용언이고 얘는 보조용언이 되는 거야. 알겠니? 사건이 하나인 경우, 사건이 두 개 있는 경우 둘 다 본용언. 사건이 하나면 앞에 있는 건 본용언, 뒤에 있는 건 보조용언. 이렇게 생각하라고. 알겠지? 요거야. 그럼 선생님, 요걸 쓸 때는 요거 서술어 1번이고 서술어 2번이겠네요. 그렇게 보면 돼. 그럼 얘는요? 본용언, 보조용언이 하나로 묶어서 서술어. 이렇게 생각하라고. 알겠어? 됐어. 자, 이렇게 해서 봤는데 선생님이 다 V 표시를 했죠. 이 V 표시는 뭐냐면 띄어쓰기 표시예요. 아까 본용어와 보조용어의 띄어쓰기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지. 어떤 경우냐면 얘 때문에 이런 이상한, 내가 보기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규정인 것 같기는 한데 어쩔 수 없죠. 지금 여기 본용어인 경우에는 이거 무조건 띄었어야 돼요. 본용어는 무조건 띄었어야 돼. 그리고 본용어가 보조용어이 나왔을 때는요, 즉 얘처럼 막아내다 같은 경우 나왔을 때 띄어쓰는 게 원칙이야. 띄어쓰는 게 원칙인데 붙여 써도 무방하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띄어쓰는 게 원칙이야. 그렇지만 붙여 써도 무방하대. 예. 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간에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자, 넘어가자. 선생님 뭐라고 그랬지?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띄어쓰기 문제대로 왕왕 출제가 된다고 얘기했지? 그렇지? 뭐라고 했어?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써도 무방하다. 그게 나왔죠? 붙여 써도 무방하다. 본용어와 보조용어는 반드시 띄었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어. 본용어와 보조용어를 반드시 띄었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런 건 보기로 이제 되게 주지만, 그지? 그러니까 보기 같은 걸 우리가 좀 빨리 읽기 위해서는 약간의 개념을 좀 갖고 있는 게 좀 편안하겠지. 자, 본용어와 보조용어를 반드시 띄었어야 하는 경우가 3케이스 정도가 있어요. 3케이스. 그러면 저거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먼저 이게 진짜 보조용어이 쓰였느냐 안 쓰였느냐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되겠지? 그렇죠? 어떻게 판단해? 사건이나 행위의 개수 판단해갖고 하나다. 그럼 앞에 건 본용어, 뒤에 건 보조용어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야지. 얘인데 시간이 없어도 읽어봐 라고 나왔지. 그렇죠? 읽은 다음에 보는 거 아니죠. 읽어봐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읽는 행위 하나를 얘기하는 거지. 자, 요거 이제 본용어니 왜 보조용어인 거 분명해. 자, 여기 봐. 시간이 없어도 읽어는 봐라고 나왔어. 읽어는 봐. 똑같죠. 는자를 빼도 상관없지. 자, 첫 번째 경우. 본용어는 뒤에 어떤 다른 이상한 게 덧붙여지잖아. 보조사라는 녀석이 덧붙여지면 무조건 띄었어야 돼. 이건 붙였으면 안 돼. 읽어봐라고 하는 건 띄었어도 되지만 붙였어도 되거든요. 이 녀석은요. 무조건 띄었어야 돼. 읽어는 봐 할 때. 알겠지? 여기 지워봐. 읽어봐 말 되잖아. 우린 보조사. 무슨 이렇게 알아도. 그 다음 두 번째. 앞에 있는 본용어니 단위로에 대해서 이따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두 개의 말이 결합돼서, 그러니까 두 개의 실질적인 의미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그러한 단어인 경우, 단위로가 아니라 합성어인 경우지. 합성 용언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 무조건 띄었어야 돼. 무조건 띄었어야 돼.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버렸다라고 나왔죠.
선생님 내려가다라는 것도 하나 저기 그냥 단위로 아닌가요? 그쵸? 아니에요. 내려가는 분석해 볼까? 내리다 할 때 내리 뒤에 플러스 가다 할 때 가 플러스 라는 말이 이렇게 여러분 내려가. 그래서 내리다 할 때 내리 실질적인 뜻이 있잖아. 가다 할 때 가 뜻이 있잖아. 그치? 이렇게 뜻까진 두 개의 말이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말, 이런 걸 합성어라고 하거든. 얘는 두 개의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합성어야, 합성어. 알겠지? 됐어? 이런 경우에 무조건 띄어쓰라. 됐니? 무조건 띄어쓰라.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한번 볼까? 세 번째인데, 그러니까 본용어인데, 그치? 본용어는 이렇게 있어.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보조용어이 오는데, 보조용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 하다와 결합된 말이거든. 향하다, 그치? 척하다, 체하다, 만하다, 법하다, 뜻하다, 이런 말들이 결합된 보조용어이 있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향, 척, 체, 만, 법, 뜻, 요 다음에 하다, 요 사이에 뜻 바로 다음에 보조사가 하나 툭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치? 들어가는 경우. 아까는 여러분들 요 경우, 요 밑에 경우는 빼고 요 경우에는 띄었어도 되고 붙였어도 돼. 상관없지만 얘네들 다음에 향, 척, 체, 만, 법, 뜻 다음에 보조사가 딱 하나 붙잖아. 이럴 때 얘는 무조건 띄었어야 돼. 본용어가 보조용어. 알겠니? 나는 그를 전에 본 듯하다라고 나왔지. 그렇죠? 보다잖아, 보다. 듯하다가 나왔잖아. 그치? 사건 몇 개, 하나, 이렇게 본 거야. 하나. 띄었어도 되고, 붙였어도 무방해. 그렇지만, 이 녀석 있잖아. 본, 듯, 하다 할 때, 듯하다 그러면 띄었어도 되고, 붙였어도 되거든? 근데, 듯 다음에, 여기, 향, 척, 체만, 법, 뜻. 이거 의존명사라고 하는데, 이 녀석 뒤에 보조사가 하나 뚝! 도 같은 말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이제 무조건. 앞에 있는 본용어, 자, 본용어 요걸 띄었어야 된다. 요거는 좀 그렇고,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 알아도 본용어 다음에 보조사가 붙거나, 그 다음에 본용어니 합성용어, 그치? 합성동사 같은 것들, 요런 경우일 때는 띄었어야 된다. 됐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뭐예요? 동사, 형용사와 관련돼서 용언에 대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제일 좀 길죠? 좀 길고,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해줘야 되는데, 그치? 이렇게 이제 화면으로만 여러분들을 보게 되는 거니까, 이게 참 애매하네요. 그죠? 그렇지만 나중에 실제로 만났을 때, 다시 이 부분들을 선생님이 좀 자세하게, 그치? 그 다음에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 약속!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쓴 거의 14페이지고,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있잖아요. 그쵸? 스타트업 교재. 그건 이제 49페이지 쪽인데, 체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자고. 자, 체연. 이제 우리 용어 끝났어. 제일 힘든 부분이 하나 끝난 거야. 용어에 대해서. 자, 이제 체연에 대해서 얘기해. 체연은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다고 그랬어. 명사, 대명사, 수사. 그치? 그리고 아까 저기 동사, 형용사는 주로 서술어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서술어만 쓰이는 건 아니지만. 명사, 대명사, 수사라고 하는 녀석은요. 주로 어디?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주어로 또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경우도 쓰일 수 있겠죠? 그렇죠? 왜? 얘네들은 이름이니까.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자, 명사는 아까 얘기했죠. 구체적, 추상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 이름.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한다. 수사라는 건 어떤 것의 수량이라든지 순서를 나타내주는 말, 이 정도야. 근데 이 중에서 요 명사와 관련돼 갖고, 물론 명사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해주는 기준이라는 건 되게 많아. 무지하게 많은데, 이거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다. 어떤 거냐면, 유정명사라는 말이 있어요. 유정명사. 무정명사라는 말이 있어요. 무정명사. 유정명사, 무정명사. 이런 말이 있는데, 유정명사, 무정명사. 유정명사가 뭐냐, 무정명사가 뭐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중세국어 할 때, 조사의 쓰임 같은 거 공부할 때, 특히 관행격 조사, 중세국어 때 관행격 조사가 많이 한 3개쯤 됐었거든. 그지? 자, 그런 거 할 때 얘기가 좀 중요해. 그래서 미리 좀 얘기를 할게. 보통 유정명사, 무정명사 그러면요. 학생들이 뭐라고 그래. 유정명사는 감정이 있는 녀석이고, 무정명사는 감정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좀 해줘. 유정명사라는 건 동물, 사람, 이런 거예요.
동물이나 사람과 관련된 명사들 있지? 이거 다 유적명사예요. 그죠? 강아지 유적명사가 되겠죠. 사람 유적명사가 되겠죠. 됐어요? 팬더 유적명사가 되겠지. 호랑이 유적명사가 되겠지. 무적명사는 뭐냐? not 동물이나 사람이죠. 동물이나 사람이 아닌 경우 무적명사라고 봐주시면 돼요. 책상 무적명사가 되겠죠. 프로젝터 무적명사가 되겠죠. 그렇죠? 안경 무적명사가 되겠죠. 됐어? 나중에 물어본다. 물어볼 때 막 이상한 소리 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명사 대명사는 여러분들이 조금 뭐 편안하게 받아들이긴 하는데 이 수사라는 녀석은 조금 낯선 느낌이 들기는 해. 이따가 이제 보도록 하고 넘어가자. 얘네들은 체언이에요. 문장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몸체 역할을 한다고 했죠. 자, 사용구조라고 나왔는데 아까 동사 형용사랑은 좀 다르게 선생님이 이제 품사를 설명하고 있어. 자, 이 체언인데 체언에는 여자와 같은 명사, 그녀와 같은 대명사, 첫째와 같은 수사, 첫째, 둘째 쓰지, 일기지 이런 것들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대개 체언을 수식해주는 말은 관형어라는 말이 사용돼요. 관형어라는 말이 체언을 수식하죠. 그래서 우선 이런 도식들 알아도 관형어, 체언조사, 관형어, 체언조사. 우선 이렇게 알아두라고. 관형어, 체언조사. 우리 이미 했던 거잖아. 그치? 체언 앞에 관형어, 그 다음에 체언조사. 뭐 이런 형태 얘기했지. 선생님이 여기다가 똑같은 관형어를 집어넣었어. 이거 예쁜은 기본형이 예쁘다지. 그치? 여기에 니은이 붙었어. 그치? 그러니까 예쁜 여자가 되겠지. 저 여자가 되겠지. 예쁜 저. 자, 이것은 동사, 형용사의 관형사형이죠. 이게 절이죠, 절. 그렇잖아요. 그죠? 절이죠. 왜? 여기 뒤에 서술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찍고 놓고 관으로 묶어야 되겠지. 관형절이야. 관형절. 자, 그런데 예쁜 저 여자 어때? 아주 자연스럽지? 그 예쁜 여자, 저 여자 아주 자연스러워. 용언의 관형사형이 와도 무방하고 관형사라는 거 이따가 공부할 거야. 관형사라는 녀석이 와도 이거 아무 문제가 없이 여러분들 잘 읽혀. 그러니까 명사 앞에는 여러 종류의 관형어가 다 올 수 있어. 동사, 형용사의 관형사형도 올 수 있고, 그치?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그 다음에 관형사라는 녀석도 올 수 있어. 이게 저라는 게 관형사군. 하나는 여러분들이 우선 배웠지? 그 다음 두 번째 그녀야. 예쁜 그녀 어때? 이건 좀 적절하죠. 근데 저 그녀? 좀 이상하지 않니? 예쁜 저 그녀. 이상하잖아. 예쁜 그녀는 좋은데. 이 녀석 오는 거 조금 이상해. 그치? 얘 오는 건 좋아. 대명사 앞에는 용언의 관형사형이 자연스럽게 올 수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만 알자고. 얘 수사야. 순서를 나타내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예쁜 첫째는 좀 이상하지? 이거 보는 것 좀 부적절한 것 같아.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둘째는 이 셋째는 좀 이상하지? 동구가 좀 그래요. 그래서 대개 수사에는 그렇죠? 어떤 관용어 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우선 생각해 놓자고. 됐니? 우선은 체언 앞에는 관용어가 일반적으로 온다 정도까지만 알면 될 거야. 됐고 넘어가자. 그런데 명사 중에서 이 의존명사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을 발목을 좀 잡을 수 있는데 글자 그대로 이 녀석은 누군가한테 의존하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혼자 쓰기가 좀 어려워.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한번 얘기는 했었을 거야. 관용어의 도움을 받아야만 쓰일 수 있는 명사다. 중요한 건 관용어가 앞에 반드시 와야 돼. 너네들 있잖아. 여기서 한번 봐봐.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관용어에는 다 괄호를 쳐놨죠. 괄호를 쳤다라는 거는 올 수 있다 정도. 없어도 무방하다 뭐 이런 소리가 되겠지. 여기 선생님이 이제 조사에도 괄호를 쳐놨죠. 조사도 생략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체언만 딱 혼자 쓰일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의존 명사 같은 녀석은 혼자서 절대로 쓰일 수 없어. 이 녀석 같은 경우 한번 볼래? 자, 얘는 앞에 무조건 관용어가 와야 돼. 무조건 관용어가 와야 돼. 그래서 관용어에 의존한다 그래서 의존 명사야. 알겠니? 관용어에 의존한다 해서 의존 명사야. 그러면 조사가 뒤에 이제 붙을 수 있지.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예쁜 것이, 예쁜 것을, 예쁜 것에게, 예쁜 것이다. 어때? 붙였는데 아무 문제 없지? 그렇지?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형식성,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나왔는데 의존명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지게 돼. 그치? 의존명사가 어떤 특정한 그 문장 성분으로 이제 사용이 될 텐데 여기서 것 같은 녀석은요. 이 주격조사, 을 목적격조사, 에게 부사격조사, 이다 서술격조사. 즉
모든, 그렇죠. 거의 대부분의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가 있어. 그치?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보편성 의존 명사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선은, 의존 명사는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지. 의존 명사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어떤 한 가지의 문장 성분으로만 쓰일 수도 있군. 이 정도만 알아도. 알겠니? 근데 이 것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노노노죠. 그죠?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어. 여기 있는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를 없다. 이런 말 없잖아. 그지? 즉, 주격조사만 붙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주격조사가 아니라 주어로만 사용될 수 있어.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얘는 보편성이라는 말을 쓰고, 얘는 주어성, 의존명사라고 써. 술이, 이런 것들이 주어성. 주어로만 쓸. 이런 건 좀 익혀놔. 좋아할 따름이다. 뭔 말 뿐이다. 너를 좋아할 뿐을, 이게 좀 이상하지 않니? 얘는 서술격 조사가 붙으면 좀 자연스럽단 말이야. 얘는 주로 서술어로만 사용해. 서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서술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좋을 만큼, 좋을 대로. 자, 좋을 만큼 먹어라. 그렇지? 좋을 대로 해라. 자, 뭐뭐대로 해라. 뭐뭐해라, 뭐해라. 뭐야, 이거는? 무슨 어로 쓰여? 부사어로 쓰이지. 그렇지? 이런 걸 부사성 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종류들 있잖아. 보편성, 주어성, 서술성, 부사성 이런 말이 나왔지. 그러니까 제대로 써야 되겠다. 그치? 요거는 우리는 뭐라고 해요? 보편성. 보편성은 의존명사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장 성분으로 다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알아. 이런 게 이따만 알아두면 돼, 우선. 자, 여기 뭐 그럴 수가 할 때 수, 그럴 리가 할 때 리, 이런 것들은 다 주어로만 사용이 되죠. 그래서 무슨 성? 주어성, 의존명사. 따름이다, 뭐뭐뿐이다. 그치? 이런 속은 서술어로 쓰이기만. 서술어. 무슨 성? 서술성 또는 서술어성. 좋을 만큼 먹어라. 그죠? 좋을 대로 해라. 다 뭐야? 서술어를 수식해주고 있지? 요 녀석 같은 경우는 다 뭐가 되겠어? 그렇지. 부사성 의존명사라고 해요. 됐어요? 자, 이런 네 가지 있지? 요걸 갖다가 우리는 무슨 성? 넘어가네. 형식성 의존명사라고 해요. 형식성. 듣고 흘려버려도 돼. 요거죠. 여기 단위성이라는 게 있지? 요게 지금 단위성이야. 즉 어떤 것에 단위로 사용되는 의존명사예요. 개, 삼식 개 할 때 개, 새는 단위로 사용되죠.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사람 셀 때 쓰는 단위가 되겠죠. 말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동물 같은 거 셀 때 쓰는 것이 되겠지. 그치?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여기 나와 있는 단위성 의존명사라고 한다고. 지금 우리 교재에는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 알겠어? 요거 여러분들 좀 알아두자고. 선생님이 지금 방금 옛날 생각이 문득 났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선생님 옛날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화학 선생님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생긴 건 이래도 이과였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좀 못했어요. 근데 이 화학 선생님은요, 필기를 진짜 잘했어요. 선생님 완전 개판. 그냥 막 글이 날아가잖아요. 서울대 화학과 나오신 분이 있어요.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죠. 딱 들어오시면 설명을 하면서 키도 많아. 선생님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저기서부터 저기 칠판 구석탱이서부터 시작해갖고 구석 꼭대기 저 밑에까지 빽빽하게 설명과 함께 그 글씨도 얼마나 잘 쓰는데 막 저득 써요. 그걸 막 죽거나 막 받아 적죠. 그런데 선생님이 나중에 이게 다 설명한 다음에 그런데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요 하면서 그걸 쓱쓱 지운다? 그럼 그 허망함, 좌절감 이런 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시험 문제 안 내나? 아니, 나왔어요. 뭐 어차피 뭐 선생님은 공부를 잘 못해갖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몰랐지만 그 당시 이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야, 그렇게 볼 필요 없다고 해서 다 쓸데없는 거다 하면서 그걸 내냐?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 선생님이 아까 잔뜩 설명하고 나서 이제 이런 건 이걸 흘려버려라고 하지만 선생님 속마음 그렇지 않겠죠. 좀 자세히 좀 봤으면 좋겠죠. 선생님이 가르쳤던 제자 중에서 굉장히 좀 인상 깊은 제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쵸? 그 친구는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국어를 더 잘할지도 몰라요. 공부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비문학 지문이 나왔어. 이제 같이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 근데 거기 이제 옛날 논어 맹자와 같은 책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교와 관련된 지문이었었어요. 근데 그 책들이 이제 13권 정도가 이렇게 나열이 됐었거든.
근데 그 친구를 딱 보더니, 선생님, 그래, 왜? 저 이 중에서요, 한 3권 빼고 다 읽어본 것 같아요. 그죠? 뭐 하다가 내가 그렇게 딴 데로 새는 거지? 뭐 그런 얘기를 해. 아유, 생각 같아서는 컷하고 싶지만, 그냥 우선 잠깐 멈추고. 아무튼 그 친구는 그렇게 좀 나보다 그걸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었는데, 연탄불은 얘기했죠. 너 도대체 나한테 그걸 왜 배우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나보다 문제도 훨씬 잘 푸는 것 같아. 보니까 나는 지문을 꼼꼼하게 다 읽고 나서 정답의 근거 다 찾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쫙 보고 나서 탁탁탁탁탁 쳐줘. 너는 지금 선생님의 도움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도대체 나한테 그걸 왜 배우니? 그 얘기를 했더니만,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럼 교회를 다니든지 절에 다녀. 하여튼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하여튼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얘기가 좀 미안하긴 한데 계속 들어가도록 하자. 넘어갑시다. 수사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 수사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편안치는 않을 거야. 그지? 수사? 이거 뭐지? 아까 얘기했죠. 어떤 대상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주는 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기수사서수라는 말 있지만 이런 말은 몰라도 상관없어. 그치? 근데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1, 2, 3, 4, 5, 6 이런 것들은 뭐야? 수량을 나타내주는 말이고 수량. 여기 서수사 순서를 나타내주는 말이야. 그죠? 순서를 나타내주는 말인데 얘네들은 그래도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 얘네들은 그래도 체언이잖아. 뒤에 뭐가 올 수 있다? 조사가 올 수 있다. 이거로선 알아둬야 돼.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 나중에 관형사와 관련된 관련이 좀 있어서 그래요. 알겠죠? 그리고 그 밑에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들한테 잠깐 얘기했던 어떤 문장 비슷한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첫째, 둘째, 셋째가 있어요. 그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수사 앞에는 관형어가 오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런데 그 밑에 봐. 제 딸은 3명입니다. 어휴. 키가 큰 첫째는 큰 첫째. 키가 크다 할 때 크. 그죠? 요거 절이잖아요. 큰 서술어가 되겠고 키 가는 이건 주어가 되겠죠. 이건 무슨 절? 관형절이죠. 뭘 수식해주고 있어? 첫째를 수식해주고 있단 말이야. 선생님 말과 좀 다른데요? 수사 앞에 관형어가 오잖아요. 키가 작은 둘째는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 거짓말을 했나? 아니에요. 앞에 있는 요 녀석은 수사 맞아요. 그런데 이 첫째, 둘째 이런 것들이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 사람. 그치? 이럴 때는 과감하게 명사로 봐줘야 돼요. 명사. 됐죠? 명사입니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수사 뒤에는 뭐가 올 수 있다? 조사가 온다. 됐지? 그리고 잠깐 앞 페이지를 한번 가봅시다. 오늘 굉장히 좀 무슨 마가 꼈는지 계속 선생님이 해설이 찍찍했었고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집중할게요. 여기 이 말 있죠. 의존 명사는 실질 형태의 소이며 자립 형태 소이다. 이런 말이 있어. 선생님이 지금 형태소 얘기는 안 했는데 의존 명사는 우선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다. 이 말을 우선 넣어 머릿속에. 여기 의존이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데 얘는 뭐에 의존한다? 관형어에 의존한다. 그래서 의존 형태소, 의존 명사야. 그런데 여기 실질 형태소 다음에 자립 형태소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의존 명사는 어떻게 보면 뜻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의미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게다가 자립해요. 선생님 여기 의존한다면서요. 이 자립의 의미가 좀 달라요. 아무튼 간에 의존 명사는 실질 형태소면서 자립 형태소다. 이거 무슨 머릿속에 넣어. 알았지? 넘어가. 자, 세 번째 이제 관계원 조사 얘기가 나왔죠. 아주 중요한 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사. 조사는 주로 체험 뒤에 붙어서 다른 문장 성분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 여기서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한다. 이런 단어들이야. 얘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체험 뒤에 조사 온다. 체험 뒤에 조사 온다. 체험 뒤에 조사 온다. 우선 그렇게 보자. 조사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사의 종류를 굳이 따져본다고 그러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격조사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보조사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접속조사라는 게 있어. 그런데 우선은 심플하게 끝낼게. 접속조사이기 때문에 접속조사를 먼저 얘기할게.
자, 접속조사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와, 과, 이랑, 하고라고 했는데, 특히 와과 조심. 자, 여기 보면, 접속조사는 항상 쓰임새가 이래야지 접속조사예요. 자, 와, 과, 특히 와가요, 와가. 자, 반드시 앞에 체언이 있고, 그 다음에 접속조사가 오며, 그 다음에 한 칸 뛴 다음에 체언이 꼭 와야 돼. 체언과 체언 사이에 접속조사가 오는 거야. 그렇지?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앞체언과 뒤체언의 순서를 갖다가 뒤바꿔도 의미상 어떤 의미상 변화가 생겨도 안 돼. 자, 한번 보자. 곰과 소가 함께 밥을 먹었다라고 나왔어. 요거 체언이지? 그쵸? 이거 체언이야. 아까 와과 할 때 과! 요거죠? 바꿔도 돼요. 곰이랑 소가 아무 문제 없잖아요. 곰하고 소가 함께 밥을 먹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순서 바꿔봐. 자, 체언과 체언 사이에 뭔가 맞지? 순서 바꿔봐. 곰과 소라고 나왔죠? 소하고 해봤어요. 어때요? 아무 문제 없잖아. 아무 문제 없어. 됐니? 자, 그럼 요거는 전형적인 뭐가 되겠어? 접속조사지. 근데 이 녀석이 문제야. 과가 있잖아. 와, 접속조사! 우선 틀렸죠? 왜? 곰과 함께, 함께는 부사거든? 그지? 명사 공개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접속조사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럼 얘 그럼 무슨 조사일까? 분석해봐. 자, 서술어죠. 먹었다. 누가 먹었어요? 소가 먹은 거죠. 주어죠. 뭘 먹었어요? 밥을 먹었죠. 목적어가 이렇게 온 거죠.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관형 아니면 부사어가 되겠네? 그치? 자, 여러분들 봐봐. 소가 공과 밥을 먹었다. 공과 먹었다. 부사야, 부사어. 함께 먹었다. 부사어야, 부사어. 그럼 여기서 과는 적어도 접속조사는 아니다. 됐지? 과. 그러니까 와, 과가 접속조사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헷갈리면 안 돼. 와, 과가 접속조사를 쓰려고 그러면 앞뒤에 당연히 뭐가 와야 되겠어? 앞뒤에 당연히 명사가 와야 되겠고, 그러니까 체온이 와야 되겠고, 얘네들의 순서를 바꿨을 때도 의미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알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아름다운 조사를 정리해 볼게요. 격조사와 보조사인데요. 자, 이건 약속. 격조사는 뭐고 보조사는 뭔가 좀 알아둬야 되고, 격조사는 여러분들 적어도 여기 나오는 격조사 정도는 탁탁탁탁, 아, 저게 목적 격조사다. 이런 걸 알아야 돼. 보조사도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보조사 같은 게 나오면 그건 따로 정리를 해도. 알겠지? 보자. 격조사라는 것은 뭐냐면 only 체언, 오직 체언 뒤에만 붙을 수 있어요. 먼저고 체언 뒤에 붙어서 오직 한 가지 문장 성분을 만들어줘요. 오직 한 가지. 그러니까 가령 어떤 격조사가 있는데 걔는 체언 뒤에 붙어서 오로지 주어만 만들어. 다른 거 만들지 못해. 됐니? 의미천가 없다. 보조사라는 것은 감탄사와 관용사를 제외한, 감탄사와 관용사, 감탄사 의악을, 의악이다. 아니야. 모든 품사에부터. 그럼 여러분 모든 품사니까 동사, 형용사, 어미 뒤에도 붙겠네? 부사 뒤에도 붙겠네? 세상에. 이게 보조사야.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문장 성분을 구성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죠. 주격조사가 뭐가 있니? 라고 물어보면 있느니가요! 뭐 중학교 선생님께 그렇게 배웠대. 아마 선생님이 가르치시다가 약간의 좀 착오가 있으셨죠. 그랬다라고 믿읍시다. 은는은 보조사예요. 은는은 보조, 주격조사가 아니에요. 아까 내가 격조사는 뭐라고 그랬지? 오로지 체온과만 결합해가지고 한 가지 문장 성분을 만들고, 보조사는 감탄사와 관용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에 다 붙는다고 얘기했었지. 그렇지? 붙을 수 있어. 그리고 의미를 첨가해주는 기능도 해. 보자고 실제적으로. 격조사인데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봤네요. 체온 다음에 주격조사가 붙는데 주격조사는 이가 여러분들 알죠? 이가. 근데 은는은 없어요. 깨서 있죠. 깨서. 그치? 깨서라는 건 주어를 높일 때 쓰는 주격조사가 되겠죠. 애소라는 거 선생님 되게 애자가 들어가면 이거 부사격조사 아닌가요? 네, 그렇긴 해요. 그런데 애소가 여러분들 주격조사를 쓰이는 경우가 있어. 한번 볼래? 이런 경우야. 그는 학교에서
돈을 주었다요. 행운이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주격조사의 예는 아닌데 한번 여러분 분석 한번 해보자. 분석. 주었다라는 거 있지? 요거 서술어예요. 누가 주었어요? 그가 주었죠? 주어죠? 뭘 주었어요? 돈을. 목적어죠? 그럼 관용원용 부사어겠지? 그런데 서술어랑 연결해봐. 학교에서 주었다.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니까 얘는 부사어예요. 그래서 애자 들어가는 건 선생님이 되게 부사격 조사라고 했죠. 부사격 조사예요.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조사예요. 아까 체언과 결합해서 부사어를 만들어주잖아. 그치? 한 가지. 그런데 이거 말고 잘 보세요. 똑같은 학교에서인데 학교에서 그에게 뭘 줬다? 장학금을 주었다. 주었다. 요거죠? 장학금을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분석 한번 해보자. 줬어. 서술어죠? 누가 줬니? 학교가 준 거지. 주어예요, 주어. 그럼 선생님 헷갈린데요? 간단해요. 아까 학교는 어떤 한 공간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공간 장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 학교는요, 기관이나 단체를 얘기하는 거지. 기관, 단체. 이 기관이나 단체라고 하는 녀석이 딱 들어가 있으면 에서. 그치? 그럼 얘는 우선 의심해봐. 아, 이게 주어군. 알겠니?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주어를 만들어요. 하나의 문장성분을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제, 그러니까 조사를 보고서 문장성분을 애들이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쟤네들만 조사로서 사용된다고 그러면 금방 알죠. 근데 포조사라는 녀석이 또 사용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 갖고 하지 말라고. 그치? 아니, 쉽게 찾으면 돼. 서술격 조사 이다라는 거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렇죠? 여기서 보면 그는 대학생이다 이런 경우는 서술로 만들어주는 역할이에요. 목적격 조사 을을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체언 복격 조사 선생님이 얘기했죠? 복격 조사는 주격 조사랑 비슷해. 근데 이가만 비슷한 거고 깨서와 에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체언 다음에 부사격 조사 미안. 체언 다음에 관형격 조사라는 게 붙어서 관형어가 만들어지는데 관형격 조사는 의 하나밖에 없어요. 부사격 조사는 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이거 외에도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애자 들어가는 게 되게 부사격 조사고 아까 얘기했었죠. 이거 뭐야? 접속 조사와 비슷하잖아요. 근데 접속 조사는 앞뒤에 뭐가 와야 돼? 체온이 와야 되고 순서 바꿨을 때도 의미상 변화가 없어야 돼. 로서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체온 다음에 혹격 조사. 내가 부를 때 쓰는 조사거든요. 그렇죠? 혹격 조사라고 해. 야, 여, 이시여. 야, 여, 이시여.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렇죠? 체온 다음에 혹격 조사. 그죠? 영수야, 영수 이시여. 이런 말들 있지. 그래서 독립어라는 걸 만들게 돼요. 독립어는 선생님이랑 문장 성분 공부할 때 안 했었어. 그치? 안 했었어. 자, 그래서 지용아, 전지신명 이시여. 이런 말들 있잖아. 그치? 이시여. 이런 것들 다 혹격조사라고 봐주면 돼요. 알죠? 그래서 격조사는 봐보세요. 이렇게 해서 체언과 결합해서 오로지 한 가지의 문장 성분만 만들어내. 한 가지의 문장 성분. 자, 그런데 보조사로 한번 들어가 볼까? 보조사. 보세요. 우선은 첫 번째 아까 보조사는 감탄사, 관용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 결합할 수 있다고 그랬지? 너는 체언 뒤에 붙었죠? 빨리 부사야. 부사 뒤에 붙었어. 먹어는 보았니? 할 때 먹어는 보았니? 이거 아까 얘기했었지? 본용언이고 요 녀석 보조용언이 되겠지. 그치? 자, 먹어는 어때? 용언의 어미 뒤에 붙어있잖아. 그치? 너에게 도, 참, 이 요라는 거 있잖아. 이거 조사예요. 보조사예요. 너에게 도죠? 에게 뭐야, 에게? 애자 들어가잖아. 격조사지, 격조사. 부사격조사지? 여기 뒤에도 붙어. 다양하게 붙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또 뭐라고 그랬지? 두 가지 이상의 문장 성분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지? 봐. 나는 사과도 잘 먹는다야. 자, 먹는다. 요거 서술어거든. 누가 먹어? 내가 먹지. 요거 주어져. 뭘 먹어? 사과를 먹는 거죠. 목적어예요. 그럼 도는 지금 목적어 뒤에 붙어 있는 거지. 목적어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봐. 먹는다. 요거 지금 서술어예요. 누가 먹어요? 그녀 도 먹는 거죠. 주어져. 그럼 봐. 여기는 목적어에 도가 쓰였고, 이게 주어에 도가 쓰였어. 그럼 도가 쓰였다. 그럼 이게 목적어인지 주어인지, 그것만 딱 잘라놓고 어떻게 알겠니? 알 수가 없어. 이해돼? 이해되세요? 보조사는요,
그 조사와 결합된 어떤 말, 그것만 보고서, 아, 이 녀석이 어떤 문장 성분을 쓰는지 알기가 조금 곤란해요. 아까 은는이라는 말 했지, 은는. 은는이라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야. 그치? 봐. 나는 곰은 사랑한다. 이런 말이 있어. 은는은 게 형제지간이지. 사랑해. 누가 사랑해? 내가 사랑하지. 이게 주어로 쓰였어. 뭘 사랑해? 곰을 사랑하는 거지. 곰은 사랑하지만 딴 걸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잖아. 목적으로 쓰였단 말이야. 됐지? 그래서 은는이라는 것도 보조사.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보조사의 정의에 딱 들어맞아. 됐지? 그 다음에 이 보조사는 체온에 문장에 좀 특별한 의미를 좀 부여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떤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제 대학교에 갔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사귀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학생이 좀 무뚝뚝해요. 그렇죠? 그리고 잘 몰라. 그냥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곰탱이 같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여학생이 이제 막 불불 끓은 거야. 얘가 날 좋아하긴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넌 나를 사랑을 하기는 하니? 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남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너만 사랑한다. 만. 이거 뭐죠? 올소라는 온리죠. 오직 너만 사랑한다. 그럼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겠죠. 그렇죠? 얘가 날 사랑했었군. 그런데 얘가 주변 말 없이 이따위 소리 한다고. 나는 너도 사랑한다? 그럼 뭐가 돼? 나는 이 세상에 많은 그리고 친구들을 다 사랑하는데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너는. 이렇게 보여. 어떻게 되겠어? 좀 어렵겠죠? 그죠? 만, 도라는 건 이게 바로 올소죠. 이런 의미를 갖다 덧붙여준다. 그치? 그 정도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조사는 우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어떤 거? 기본적으로 접속조사가 있어. 접속조사는 앞뒤. 뭐가 있어요? 체온이 있어야 되지. 두 개의 순서 바꿨을 때 다음에 문제가 없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격조사라고 하는 건 오직 체온과만 결합해서 단 한 가지 문장 성분을 만든다. 그치? 다른 문장 성분을 만들지 못해. 주격조사는 주어만 만들고, 부사격조사는 부사어만 만들어. 됐지? 자, 그런데 보조사 같은 경우에는 감탄사와 관형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가 결합한다. 얘기했었지? 모든 품사 결합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야? 두 가지 이상의 문장 성분에서도 쓰일 수 있다. 됐지? 그 다음 또 하나는 의미 첨가 기능이 있다. 됐어? 됐어. 자, 이제 슬슬 이제 끝나가네요. 격조사 보조까지는 다 끝났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갑시다. 수식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수식원이라는 것은 수식해주는 말인데, 자, 관형사와 부사가 있어요. 관형사와 부사. 우리 관형어, 부사어 얘기했었죠. 관형어는 주로 체언을 수식했었고, 부사어는 주로 동사, 형용사 같은 용언을 수식해줬다. 우리가 이렇게 봤었지? 그치? 서술을 주로 수식해줬잖아. 그런데 여기서 관형사와 부사는요, 잘 들으세요. 관형사와 부사는 이거는 품사야, 품사. 문장 성분이 아니야. 그렇죠? 어떤 단어 이름 자체가 좋아. 그럼 저 녀석은 오로지 무슨 역할만 해? 관형사는 관형어 역할만 할 수 있는 단어. 얘는 그러니까 한 가지 역할밖에 없어. 두 가지 이상 역할을 못 해요. 부사! 쟤도 마찬가지야. 얘도 한 가지 문장 성분. 부사어로서의 역할만 할 뿐이지 딴 거 못 해. 그래서 이름이 이제 저렇게 붙여진 거야. 알겠니? 넘어가자. 사용구조 보세요. 관형사. 옛날에 이제 어떤 유명한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을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참 아름답게 하시더라고요. 나 그렇게 못하겠어. 자, 관형사는 한 칸 띄고, 뭐가 와요? 명사가 오죠, 명사. 주로 명사를 수식한다고 그랬어. 명사 다음에 조사 오잖아. 그치? 이게 관형어랑 쓰임새가 되게 비슷해. 몇 턴세? 이거죠? 한두세? 온갖 모든? 여러 가지 말들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적어도 이 정도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는 거지. 관형사, 관형어가 체언을 갖다 수식해주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옛집, 헌집, 새집, 이 집, 그 집, 저 집, 한 집, 두 집, 세 집, 온갖 집, 모든 집. 다 좋잖아. 제대로 수식을 하지. 그리고 여러분 관형사는 관형어와 마찬가지로 뒤에 나와 있는 동사형사, 즉 서술어랑은 썩 친하진 않아. 관형어처럼 연결해서 읽어봐. 옛 철거했다, 헌 철거했다, 새 철거했다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얘네들은 뭐야? 체언을 수식해주는 관형어 역할하는 것도 똑같잖아. 됐어? 그런데 여기 밑에 선생님이 또 써놨어. 이 관형사는 실질 형태소이자 자립 형태소다. 여러분 슬슬 궁금해지지. 도대체 실질은 뭐고 자립은 뭔가? 용언의 관형사형은 관형사가 아니다. 다시 한번. 용언의 관형사형은 관형사가 아니다. 뭐냐?
여러분들 예쁜이라는 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예쁜. 예쁜 집. 와, 관형사 같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쁜 기본형이라는 게 있어요. 예쁘다. 형용사지, 형용사. 얘 형용사야. 이다, 세다, 두다, 한다, 헌다 이거 아니잖아. 기본형에는 없어. 불변하고 가변어야. 동사, 형용사의 관형사 형을 관형사라고 착각하면 안 돼. 알겠지? 요 밑에 이거는 곧 진실이 밝혀지게 될 거고, 다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왔고,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하자라고 나왔지. 그럼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 오, 절에 서술어. 다른, 절에 서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좀 알아둡시다. 이 다른이라는 말이 형용사인 경우가 있고요. 형용사인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형용사가 아닌 경우가 있어. 뭐? 예. 관형사인 경우가 있어. 이거 어떻게 구별해요? 관형사인 경우가 있어. 이거 어떻게 구별해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 구별할 수 있어요. 다른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얘부터 하자. 관형사가, 자, 다른이 관형사로 쓰일 때는 이런 의미로 썼을 때야. 딴!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을 때예요. 형용사로 쓰일 때는요, 딴! 이런 말로 쓰일 수가 없어요. 딴이란 말로 바꿔보면 아주 쉬워요. 그와 생각이 딴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데 좀 이상하지 않니? 생각이 딴? 말이 안 되잖아.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자. 딴 생각은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자. 어때? 적절하지? 요게 그럼 뭐로 쓰였어? 관형사로 쓰인 거고, 요거는 뭐로 쓰였다? 그렇지. 형용사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묶여줘야 되게 절이죠. 달라. 뭐가 달라? 그렇죠? 이게 여기서 묶여주는 게 아니죠. 다르다. 이게 서술어죠. 뭐가 달라? 생각이 다른 거죠. 주어가 되겠죠. 이렇게 묶여야 되겠죠. 그렇죠? 생각이 나와 다르다. 됐어? 형용사야. 얘 같은 경우 생각이 다르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로 other 이 정도면 되겠지. 자, 부사로 가자.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가 돼갑니다. 여러분들 고생 되게 많으셨어요. 아, 참. 아까 선생님이 수사와 관형사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걸 우리는 품사 통용이라고 얘기하는데 두 개가 분명히 품사는 다른데 모양이 똑같아. 이런 단어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수사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관형사 중에 한두, 세,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똑같단 말이야. 그치? 그렇지만 얘들은 품사는 분명히 다르지. 이거 구별하는 문제 나가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간단해. 수사는 체언이잖아. 그러니까 조사가 붙어. 그 다음에 관형사는 뭐야? 뒤에 뭐 조사가 붙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 대신 한 칸 띄고 뭐야? 명사가 왔는 경우야. 알겠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여기서 문장 한번 써. 이게 왜요? 독립원이 왜 나오고 난리야? 앞으로 갔구나. 쏘리. 자, 여기서 보면, 자, 보세요. 다섯은 대학생이고, 다섯은 대학생이고, 여섯은 고등학생이다. 이따 이런 말이 나왔어. 어때? 다섯, 여섯이지. 뒤에 뭐가 왔어? 조사. 그 다음 조사 왔지? 그럼 다섯, 여섯 다 뭐가 되겠어? 수사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 말만 집어넣어주면 되게 웃겨져요. 뭐 되게 웃기진 않지만 다섯 다음에 명은, 그 다음에 여섯 다음에 한 칸 띄고 명은. 왜? 니네서 봐봐 그럼. 여기 아까 명이라는 거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거 기억나? 무슨 명사? 의존명사. 어떤 의존명사? 단 있어 의존명사. 그렇지. 이거 의존명사, 얘도 의존명사. 의존명사 앞에 뭐 온다? 관형어 온다고 그랬지. 얘는 관형어 중에서도 뭐? 관형사, 소관형사야. 알겠니? 얘 같은 경우는 뭐다? 수사. 얘는 관형사. 됐지? 이런 걸 뭐 품사 통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야. 부사.
부사도 실질 형태 소유자 자립 형태 소유자라고 그러는데 괜히 이렇게 써놓은 게 여러분들한테 또 이상한 자극을 줄 것 같기도 해. 뭐 이런 거 안 써놨으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생각할 텐데 선생님이 예전에 그 어줍잖게 국사를 학생들한테 좀 가르친 적 있어요. 아주 꽤 옛날이죠.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대학생 때인가 뭐 그랬을 텐데 그때 이제 국사에서 그 정약용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수원서 화성 이렇게 쌓는 얘기 하나. 거기 보면 수성 쌀 때 쓰는 그 기계 아시죠? 그분이 이제 개발하시는 거. 뭐, 거중기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런데 수업할 때 애들이 실수할까 봐서 높아심이 항상 얘기하는 거야. 야, 이거 꼭 기중기라고 쓰는 녀석이 있는데, 그저 기중기로 쓰면 안 돼. 거중기야, 거중기. 근데 시험 보고 와서 학생이 그러죠. 선생님, 기중기라고 썼어요. 강조를 하는 게 도리어 악영향이 됐겠지. 부사는 실질 형태소, 자립 형태소이다. 그치? 요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 나중에 한꺼번에 확 정리를 해도 돼. 자, 부사는 대개 용언을 수식해줘요. 부사는 다른 부사도 수식할 수 있고,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좀 버라이어티한 녀석이죠. 일반적인 것만 먼저 보면 빨리, 매우, 결국 이런 게 다 부사인데 빨리 일어나다. 어때? 용언 수식하죠? 매우 빨리 부사죠. 결국 하고서 문장 전체를 갖다가 지금 수식해 준 거야. 그는 대학에 합격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렇지? 됐니? 자, 부사들이 쓰이면 대개 이 정도다까지만 봐줘.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 되게 많아요. 뭐 오만 잡다한 내용들이 있지만 굳이 이것까지 다 했다가는 여러분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치? 그리고 감탄사 부분 손으로 쓴 거기에는 선생님이 생략을 했지만 간단하게 아이고 자꾸 왜 이렇게 앞으로 가냐. 요거거든. 마지막으로. 아이고. 자, 독립원에서 감탄사 부분을 좀 보는데 감탄사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내 고조된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하거나 또는 뭐가 되겠어요? 누구 부르거나 아니면은 뭐가 되겠어? 거기에 대한 대답 이런 거에 사용되는 말이라고 얘기했지. 요 녀석도 여러분들 사실은 실질 형태소인데 이건 나중에 한번 보고. 자, 그런데 이제 가끔 나오는 게 이거야. 독립어, 문장 성분 중에 독립어는 여러분들 다 감탄사라고 생각하는데 으악, 어머나, 야, 그쵸? 응, 뭐 이런 말들 있지. 예, 네, 뭐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은 감탄사인데 독립어야, 100%. 그런데 일부 독립어들 중에서 선생님 공부를 안 했지만 그 녀석이 있잖아. 감탄사가 아닌 경우들이 있어. 첫 번째 케이스가 이거예요. 문장의 첫머리에 놓인 명사 제시어 펴져요. 제시어나 펴져요. 호랑이 듣기만 해도 공포감이 느껴지는 이름이다. 이렇게 호랑이라고 할 때 여기 쉼표 이렇게 있다고 해서 와 이거 동떨어져 있네? 감탄사. 호랑이를 보고 놀래서 호랑이 이러냐? 명사. 상대방이 이름 호칭을 부르는 경우 이것도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거야. 감탄사 아니에요. 그렇죠? 태야 독립어지 아까 얘기했죠? 대상 체언 플러스 호격 조사잖아. 그렇지? 체언 플러스 호격 조사지 감탄사 아니야. 그다음에 학생 그렇죠? 이리 와봐 이렇게 할 때 학생 부르잖아. 학생 이거 명사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복잡하고 할 것도 많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시간이 좀만 더 있었으면 그 뒤에 나와 있는 그치, 아주 중요한 단어까지도 할 텐데 선생님이 이제 형태소 얘기를 막 들어가려다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서 이제 접어야 되겠네요. 접어야 되는데 품사 부분 좀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을 풀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가 돼. 용언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 더 신경 써서 꼼꼼히 봐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1시간 동안 또 공부를 열심히 했네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자, 감사합니다.